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2 공공경제론 제9장의 앞쪽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뭐야, 화면 공유가 안 되네. 됐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9장이 되겠습니다. 제9장의 제목은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 Public Choice Theory라고 하는 공공선택론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쪽 강의에서는 공공선택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 하에서 공공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까지 보겠고요. 뒤쪽 강의에서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늘 염두에 두시고요.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내에서 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하는 일인가 지방정부가 하는 일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시장과 시민사회가 뭐고 시장과 시민사회가 못하는 그것들을 시장 실패라고 불렀죠. 그것을 정부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대외적인 환경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공선택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우리 행정학회에서 만든 행정학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 지향을 말함.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봄.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행정학과에 들어왔는데 다른 수업에 행정학도 배우고 있지만 그 행정학이 무엇일까? 정부는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거 배울 때 그냥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공공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으로 모든 걸 설명하죠. 수요와 공급, 가격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공공 부분도 시장은 아니지만 여기도 소비자,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소비자다. 정부는 생산자다. 가격은 뭐예요? 세금이다. 이렇게 보고 분석을 하는 것을 공공선택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된 거로는 Public Choice Theor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Public Choice takes the same principle that economists use to analyze people's action in marketplace and applies them to people's action in collective decision making. 이게 키예요.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선택은 특징이 여럿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적 부분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선택은 어때요? 공동의 결정이고 규칙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특징이 있죠. Public choice economist makes the same assumption that although people acting in the political marketplace have some concern for others, their main motive, whether they are brutal politicians, lobbyists, bureaucrats, is self-interest. 특징이 뭐냐? 우리는 뭐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 다 개소리라고 하는 거죠. 공공선택론에서는 공무원도 결국은 self-interest, 자신의 이익,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고 분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물론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거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self-interest가 아니고 public interest, 공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지만
이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투표하는 사람, 국민들이 소비자로서 자신한테 이익이 얼마가 되는가 따져보고 투표도 한다. 이런 관점이 퍼블릭 초이스 티어리가 되겠습니다. 늘 경제의 발전 단계를 살펴볼 때 이제 공공선택까지 가보면 첫 번째 1단계는 자급자족의 경제죠. 로빈슨 크루소 경제라고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가 혼자서 해결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거는 폐쇄 체제라고 해요. 누구와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경제에서는 최소한의 삶,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교환 경제로 들어가면 서로가 잘하는 걸 전문화해서 바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분업과 전문화, 즉 division of labor, 그리고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되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이구나, 나는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자연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자율적 선택, private choic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시장 경제가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 건 아니죠. 실제 센 놈이 와가지고 막 뺏어가는 약탈 경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사유재산 침해에 관해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교환 경제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탈 경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 교환 시장 경제에도 뭐가 필요해요? 정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시장 실패라고 했고,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강제력을 지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 정부의 역할은 뭐예요?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을 통해서 사유재산, 신체,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또 만들어요. 가로등도 만들고, 정부가 도로도 만들고, 항만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재분배,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하고, 경제가 힘들 때는 경제 안정화 기능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강제적 정부가 아니더라도 이 교환 경제에서 공공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비강제적으로라도 어떤 자발적 결사체를 만든다든가 사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 계약에 기초한 공동체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공공선택의 특징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모두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 그 사회 계약이 바로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투표를 좀 저는 30년마다 알아도 꼭 하자고 하는 것이, 나도 내가 이제 54살인데 한 번도 헌법에 대한 투표를 못 해봤어요. 지금 있는 헌법이 1987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바뀌었으니까 제가 54년을 살았지만 헌법에 대한 투표를 한 번도 못 해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헌법을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정부는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뉘어지고, 이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군대에 가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부를 통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군대를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컴퓨터, 노트북 사듯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private choice가 아니라 public choice. 이 특징은 강제력의 기초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물건을 살 때 그냥 고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여럿이 함께 하기 때문에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요. 그걸 정치적 선택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치학도 일정 부분 여기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공공선택을 다른 말로는 정치경제학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정치적 영역, 정치라고 하는 게 대부분 투표예요. 투표하고 선거인데 그 영역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경제학적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공선택은 그 사적인 선택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면 How do mainstream and public trade theory compare?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의 본류하고 퍼블릭 초이스라고 하는 이 정치 경제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similarity, difference, 모든 것은 여러분들 비교할 때 비슷한 점 아니면 차이점,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similarity 그러면 비슷한 점은 both, 둘 다 argue that democracy is process that is most consistent with decentralized market economy that honors consumer sovereignty. consumer sovereignty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 손님이 왕이라고 하잖아요. 소비자가 주권을 가졌다,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기초를 둔 어떤 시장 경제학의 논리를 좀 적용한다 하는 것이 유사점이고, difference, 차이점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 메인스트림 경제학은 뭐냐면 정치 이런 거 이그노 무시해 버려요. 그냥 여기는 시장 선택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결과만 따져요. 결과 아웃컴만 따지고,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self interested, public이 아니고 private affair, 그냥 사적인 생활, 자신의 사생활에 있어서 이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메인스트림 경제학의 특징이 되겠어요. 반면에 퍼블릭 초이스에서는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맥락을 더하고, 그 다음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즉 투표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rule of game, 투표의 규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런 프로세스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은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public affairs, 공적인 일에 있어서도 인간은 self interest, 즉 이기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그래서 similarity, 비슷한 점, difference,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선택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 민중이 주인인 것이죠. 옛날에 왕권 국가 있을 때는 왕이 주인이죠. 그러나 민주주의, 시민혁명을 겪고 난 우리나라도 헌법이 국민 주권주의를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왕권 국가들이 있습니다. 사우디나 이런 데, 예멘 이런 데 가면 왕이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1인 1표죠. 여러분 투표 뭐 보통선거, 직접선거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국민의 투표를 통한 공공선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연령이 넘은 사람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거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1인 1표, 뭐 이거는 이제 평등선거라고 이렇게 하죠. 직접 하는 거 직접선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모든 공적 영역의 선택을 국민이 직접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5천만 명이 한 번 투표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만 국민이 직접 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representative라고 하죠.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국민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게 간접민주주의 또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은 대표를 선택하고, 우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선택했고 우리들이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6월 1일이면 지방의 대표, 지방 주민의 대표, 시장과 시의원, 구청장과 구의원을 뽑게 되죠. 실제 공공선택은 국민의 대표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간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로 가야 국민이 진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간접민주제는 옛날의 모델이고, 특히 요즘 스마트폰 안에 사람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 속에서는 5천만 명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있어요. 서버만 늘리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메타버스 행정학이라는 것도 준비해서 가르칠 텐데, 메타버스 시대에 가면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지리적 공간이 아니고 사이버상의 공간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핸드폰 안에 그 투표 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 없애도 돼요. 국회의원들 결정하지 말고 국민이 직접, 요즘 뭐 검수완박이니 뭐 부패완판이 이런 얘기 여러분들 신문에 나는 거 관심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문제에 있어서 국민이 선택하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그걸 가지고 싸우고 난리를 피는데 직접 민주제로 가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의민주제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대표를 뽑았는데 대표가 뽑을 때만 국민들한테 꾸벅꾸벅 절하지 뽑히고 나서 국회의원은 4년 하거든요. 대통령은 5년 하고 뽑히고 나서는 얼굴 싹 돌리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경우죠. 자기 측근들만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 정보경제학에서 배운 것처럼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그래요. Principal Agent Problem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공공기관들은 더 큰 대리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공무원이 되는 거는 공무원의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이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국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또는 그 위에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뜻과 대통령의 뜻이 다를 때 사실은 주인인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주인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선거 기간이 돌아오면 그때는 국민의 뜻을 따르려고 해요. 그러나 일단 당선되고 나면 싹 돌아서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 공직자들의 행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으로 가면은 공공기관은 또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공의 철도청이나 철도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이렇게 국가공공기관들은 그런 또 복대리의 문제가 있어요. 대리가 한 번 더 되는 거죠. 대리인의 대리인 이렇게 되는 걸 복대리 문제라고 하는데, 하여튼 주인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공공선택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투표인데 결국 어떻게 결정을 해요? 시장 선택은 자기가 돈 내고 스스로 돈을 뇌물로 선택을 하면 돼요.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선택을 하고 포기하면 되는데 이 집단적 의사결정에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때는 결국은 투표를 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투표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네너미티에는 전원일치제를 유네너미티, 유네 이게 하나라 뜻이에요. 유네너미티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의견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전원 합의제라고. 전원 합의에 따른 갈등이 없어요. 이게 장점이죠. 그러나 전원 합의까지 가기는 정말 힘든 거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의사결정 비용이 상당히 늘어난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투표할 때 대부분 선택하는 거는 simple majority 룰이에요. simple majority 룰. 그래서 이건 단순 다수결이라고 하는데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다 득표자가 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비용은 줄어들고 다수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51대 49로 끝났어요. 그럼 49는 2%밖에 안 졌는데도 완전히 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20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죠. 그래서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 다수결이다. 그 다음에 최다 득표제는 요거는 2개의 대안이 붙는 게 아니고 3개 이상의 대안이 붙을 때 다수의 대안 가운데 최다 득표 대안을 의사결정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이번 경선 때도 그렇지만 여러 개 붙었을 때 한 5개가 붙으면 30%만 돼도 1등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정당성을 가지려면 과반 투표제라고 그러잖아요. 과반을 넘어야 되니까 결선 투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2개만 남겨요. 마지막 2개만 남기면 거기서 투표를 하면 과반수가 넘게 되죠. 그래서 최다 득표제 플루럴리티라고 하는 이거는 선택된 대안이 5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미흡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결선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냐 이런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최적 다수결제, optimum majority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헌법에도 여러분들 뭐 2분의 1 참석에 2분의 1 찬성, 또 2분의 1 참석에 3분의 2 찬성,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찬성 비중을 좀 더 높여가지고 최적 다수결을 3분의 2 정도. 우리 헌법 개정 같은 거는 국회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 찬성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optimum majority rule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만들어진 제도가 바뀌기가 결코 쉽지 않죠. 바뀌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수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기득권, 이미 그 기존 시스템 하에서 이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기득권층이라고 하는데, 기득권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최적 다수결제가 도입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것이죠. 변화를 좀 많이 있게 되려면 그냥 과반수제로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최적 다수결제를 만들므로 인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최적 다수결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머저러티 룰, 다수결 제도하고 관련해서 아까 다수의 횡포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사전에서 다수의 횡포를 찾아보면 어느 군중이 특정 사상의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단체가 절대적인 정의라고 착각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사상에 찬동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다른 소수파를 비판, 억압하는 것을 횡포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51대 49를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49%나 됨에도 불구하고 51%를 이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으니까 니네들은 내 발밑으로 와,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양심으로 볼 때 옳지 않기 때문에 집단의 악이라고도 불려요. 또 다른 말로는 다수결의 맹점이라고 부를 수 있죠. 제가 그 공리주의 설명할 때 약간 좀 이야기도 했지만, 그 여럿이 결정하는데, 집단으로 결정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은 뭐 전원일치제로 가면 좋지만, 그렇게 되게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결정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결정해야 된다면 다수결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이 공리주의자는 자유론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존 스튜어트 밀이 결국은 이런 다수의 행포는 옳지 못한 것이다. 소수자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민주주의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을 제가 영국 신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신사적으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한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Tyranny of majority. 메리암 웹스터에 나오는 겁니다. A situation in which a group of people are treated unfairly because the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of most of the people in democratic country. 그래서 이런 것들을 tyranny of majority, 다수의 횡포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또 관찰해야 될 것이 중위 투표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median voter theorem이라고 하는데, 국어사전에도 이미 이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 모든 투표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열했을 때 투표라는 데 있어서 중간에 위치하는 투표자를 중위 투표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 정책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대안이 전체 득표의 평균에 해당할 때 그 대안에 투표한 사람, 그 사람을 중위 투표자, 가운데, 규모로 따지면 작다, 중간이다, 크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키도 볼 때도 중간이 있고, 우리는 평균이라고 모든 수를 따져보면 평균이 있는데, 그 평균 또는 중앙에 있는 그러한 투표층을 중위 투표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edian voter theorem. It states that if voters and policies are distributed along a one-dimensional spectrum, then any voting method which satisfies the Condorcet criterion will produce a winner close to the median vote. 그러니까 다수결 투표를 했을 때 콩두스라고 하는 거 그 뒤에서 한번 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때 투표를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벨 쉐입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숫자들을 굉장히 많은 수를 모아보면 중앙 평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적은 수가 있게 돼요. 이거 투표는 과반수를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종의 이제 우리는 이게 좌파 우파라고 하면은 left, right,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다고 그랬을 때 결국 사람들이 중앙에 많이 있어요. 중간층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책이라든가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호소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정책이 중도 우파, 이거는 중도 좌파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중간층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미디안 보터, 중간에 있는 중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짜게 돼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중위 투표자 이론, 미디안 보터 티오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투표의 역설, voting paradox라는 게 있어요. 단순 다수결 절차에서 대안들이 고려되는 순서에 따라 모든 대안이 선택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택이 끝나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선택이 될 수 있어요. A, B, C 중에 A가 선택될 수도 있고 B가 선택될 수도 있고 C가 선택될 수도 있는 것이 이런 상황을 voting paradox라고 한다고. 저는 저 뒤에서 이제 설명하지만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보와 가위를 붙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위가 이겼죠. 남은 주먹이 있어요. 주먹과 가위가 붙으면 주먹이 있어요. 가위바위보 게임의 승자는 주먹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째 이상하다. 야, 주먹하고 보하고 먼저 붙어봐. 주먹하고 보하고 붙으면 보가 이겼어요. 남은 게 가위죠. 가위가 붙으면 가위가 또 승자가 된다. 그러면 가위하고 주먹하고 먼저 붙어봐. 이렇게 하면 주먹이 이겼죠. 그다음에 보가 마지막에 나온 보가 또 이긴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중에 다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붙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그러니까 쌈박질이 끝나지 않고 투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확실한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투표를 결정합시다. 이렇게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투표인데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 뺑뺑이 도는 이런 현상을 투표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은 이걸 발견한 사람이 프랑스 경제학자인 꽁드세라는 사람이에요. 꽁드세가 이제 투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꽁드세 paradox, also known as the voting paradox in social choice theory. social choice야.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a situation in which collective preference can be cyclic. 뺑뺑 돌 수 있다는 거죠. Even if the preference of individual voters are not cyclic. This is paradoxical because it means that majority wish can b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결정을 하려고 투표를 하는데 결정이 안 되고 뺑뺑 도는 게 이게 웬일이냐. 이거 우리는 이런 걸 역설이라고 하죠. 어떤 때 역설법 배웠어요? 역설법. 유치원에 깃발을 보면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그래요. 아우성인데 소리가 없대. 아우성인데 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패러독스라고 하죠. 또 시에서 뭐 또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데 슬프대요. 야, 이게 무슨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에 나오는 김영랑의 표현이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찬란한 슬픔의 봄. 그러면 이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고 뭔가 그 안에 숨겨진 의도와 의미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투표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보면 그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재정학 책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이 예를 들면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작은 것, 중간 것, 큰 것. 나는 큰 게 좋아. 그러면 이게 선호의 일관성이에요. 나는 큰 거. 그러면 작은 게 제일 싫은 거죠. 나는 작은 게 좋아. 그러면은 큰 거, 작은, 중간 거, 작은 거는 작은 거를 1번으로 선택하게 되죠. 근데 어떤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가 아니고 나는 그냥 중간치가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을 쌍봉선호라고 그래요. 쌍봉선호, 전문적인 용어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클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투표자 선호의 비일관성 문제로 인해서 결정이 일어나지 않고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는 선택, 최종 선택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를 투표의 역설이라고 하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 아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게임의 규칙을.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럼 볼을 이기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주먹하고 가위 먼저 붙어. 이렇게 먼저 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가 나와가지고 보가 이겼네. 끝!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아젠다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사회자가 그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면 결론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아는 것이 힘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상대방도 이걸 알고 있을 때, 야, 그런 게임에 어서 다시 한번 붙어봐. 이렇게 하면은 주먹하고 보하고 먼저 붙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가위하고 보하고 붙어. 가위가 승자가 되잖아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원샷에 끝나는 게임에서는 국회에서 이렇게 투표를 붙이고 이럴 때 이 상황들을 잘 아는 사람, 사회자, 국회의장이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선택이 매니플레이션, 자기 원하는 대로 조작될 수 있다는 게 의사진행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사회자 빵빵빵, 사회자 요 뚝뚝뚝 두드리는 쥐봉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를 투표의 역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는 중위 투표자 투표의 역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두 번째 강의 때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